문자를 통해 성장의 혼란과 통찰을 꿰뚫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닿지 못한 삶의 기슭으로 건너갑니다. 오늘 공유할 이야기는 시누이가 예고 없이 산후조리하러 온 날 나는 집을 나갔다입니다. 아침 햇살이 레이스 커튼을 지나 주방으로 쏟아졌다. 나는 콧노래를 부르며 토스트에 블루베리 잼을 발랐다. 커피 머신이 기분 좋은 소리를 내며 콜롬비아 원두 특유의 깊고 부드러운 향을 공기 중에 퍼뜨렸다. 오늘은 일요일. 나는 남편 지훈을 위해 그가 가장 좋아하는 에그 베네딕트를 만들어주려고 특별히 일찍 일어났다. 우리의 결혼 3주년 기념일은 수요일이었지만 그가 그날 출장이라 미리 축하하기로 한 것이다. 닭이야, 냄새 좋다. 지훈이 눈을 비비며 주방으로 들어와 등 뒤에서 나를 껴안았다. 그의 턱이 내 어깨에 부드럽게 스쳤다. 아직 이불에 온기가 남아있는 그의 몸에서 샴푸의 민트향이 코끝을 간지럽혔다. 얼른 씻고 와. 거의 다 됐어. 나는 웃으며 팔꿈치로 그를 살짝 밀었다. 오늘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신선한 연어도 샀어. 지우는 내 뺨에 쪽 소리가 나게 입을 맞췄다. 당신이랑 결혼한 건 정말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내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결혼 3년 차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애할 때처럼 달콤했다. 술안을 잉글리시 머핀 위에 조심스럽게 올리려던 순간 초인종이 갑자기 울렸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누구지? 내가 미간을 찌푸렸다. 지훈은 욕실에 있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조리 도구를 내려놓고 현관으로 향했다. 현관문 렌즈를 통해 거대한 배를 가진 실루엣이 보였다. 내 머릿속이 순간 하얘졌다. 손가락이 생각보다 먼저 문을 열었다. 형님, 정교하게 화장을 한 시누이 박미나의 얼굴이 문 앞에 나타났다. 적어도 임신 8개월은 되어 보였다. 배는 남산만한데 몸에 딱 붙는 원피스와 옷이 입는 좋게 되어 보이는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녀 뒤에 크고 작은 짐가방을 든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가 서 있다는 사실이었다. 미나야, 어머님, 어떡해. 내 목소리가 목구멍에 걸렸다. 유진아, 얼른 미나 좀 들어오게 해라. 오래 서 있으면 허리 아프대.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나를 밀치고 미나를 부축해 안으로 들어왔다. 커다란 여행 가방 2개가 이미 현관에 떡하니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그들이 마치 제 집인 양 익숙하게 거실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았다. 미나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아, 힘들어 죽겠네. 이 낡은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또 고장이야. 5층까지 걸어오느라 죽는 줄 알았네. 이게 대체 무슨? 내 관자놀이가 지끈거렸다. 시어머니는 짐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미나가 다음 달 출산 예정인데 걔네 시댁이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포르말데이드가 나온대. 임산부가 살 수 없지. 생각해보니 너희 집이 여성병원에서도 가깝고 방도 3개나 돼서 넓으니 여기서 산후조리하면 딱이겠다 싶어서. 내 귀가 윙윙거리며 내가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산후조리요? 저희 집에서요? 한 달 동안요? 어머님, 이 일 지훈 씨랑 상의하신 거예요? 나는 애써 화를 억누르며 물었다. 당연하지. 내 아들이 설마 반대했겠니? 시어머니는 마치 내가 바보 같은 질문이라도 한 것처럼 이상하게 나를 쳐다봤다. 바로 그때 지훈이 머리를 닦으며 욕실에서 나왔다. 거실의 광경을 본 그의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졌다. 미나야, 엄마, 일찍 오셨네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시선은 나를 피해 이리저리 흔들렸다. 순간 모든 것이 이해됐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고 나에게 일부러 숨겼던 것이다. 박지훈 씨, 내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했다. 설명 좀 해줄래요? 그가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설명은 무슨 설명이야. 한 가족끼리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니? 유진아, 얼른 가서 작은 방 좀 치워. 미나 쉬어야지. 아, 그리고 그 라텍스 매트리스 깔아주는 거 잊지 마. 임산부는 딱딱한 데서 자면 안 돼.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바닥을 꽉 움켜쥐었다. 작은 방은 내 서재였다.
거기에는 내가 준비 중인 중요한 프로젝트 자료와 디자인 시안들이 있었다. 어머님, 다음 주에 제출해야 할 제안서가 있어요. 거긴 제 서재고 중요한 서류들이 있어요. 그리고 미나 씨 산후조리는 자기 집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는 최대한 평온한 어조를 유지하려 애썼다. 그러자 박미나가 즉시 눈시울을 붉혔다. 형님, 저 환영 안 하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 철없이 굴었던 거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의사 선생님이 조산 위험이 있어서 인테리어 냄새 맡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남편은 또 출장 갔고요. 지우는 곧장 마음이 약해져 동생 곁으로 가 위로했다. 시어머니는 나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서유진, 너는 어쩜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니? 내 시누이가 곧 애를 낳게 생겼는데 아직도 그런 걸 따져? 나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가 한마디라도 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동생의 등을 토닥이며 내 시선을 피할 뿐이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이 집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다. 내 남편, 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그의 가족과 한편이 되어 나를 이렇게 속이고 내 감정을 무시했다. 치울게요. 나는 내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침실로 돌아섰다. 문을 닫고 문에 기댄 채 심호흡을 했다. 침대 협탁에는 오늘 아침 꽂아둔 장미가 놓여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웃음거리처럼 보였다. 나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출장용 캐리어를 꺼내 기계적으로 필수품들을 채워넣기 시작했다. 5분 후 내가 캐리어와 노트북 가방을 들고 침실을 나섰을 때 세 사람은 식탁에서 내가 준비한 아침을 먹고 있었다. 박미나는 에그 베네딕트를 까다롭게 뒤적이며 말했다. 오빠, 노른자가 너무 안 익었어. 임산부는 반숙 먹으면 안 돼. 유진아, 너, 그건. 지훈이 마침내 내 캐리어를 보고 얼굴색이 변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일주일 정도 출장 가야 해요. 나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천천히 드세요. 거기 안 서?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소리쳤다. 너 지금 태도가 그게 뭐니? 미나가 사람 손 필요한 거 안 보여? 나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돌봐야 할 사람은 당신들이죠. 제가 아니고요. 저는 미나 씨 엄마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에요. 그럴 의무 없습니다. 서유진,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너 집안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야? 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다. 지훈이 쫓아와 내 손목을 잡았다. 자기야, 이러지 마.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하자.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무슨 얘기를 해? 당신이 어떻게? 당신 엄마, 동생이랑 짜고 내가 없는 틈을 타 우리 집에 산후조리원을 차렸는지? 박지훈, 당신 정말 역겨워. 문을 박차고 나오는 순간 시어머니의 고함이 들렸다. 그래, 잘났다. 다신 돌아올 생각 마라. 은혜도 모르는 것. 엘리베이터는 좀처럼 오지 않았고 내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다. 하지만 딩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눈물을 닦고 허리를 꼿꼿이 폈다. 그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지하 주차장. 나는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죽으림을 다해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가방 속 휴대폰이 계속해서 진동했다. 지훈에게서 온 전화라는 것을 알았지만 지금은 어떤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았다. 배신감이 파도처럼 나를 덮쳤다. 3년 동안 나는 우리가 한 팀이고 서로의 의지처라고 믿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우리가 함께 만든 가정이 아닌 그의 원가족을 선택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친구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연아, 나 며칠만 네 집에 좀 가도 될까? 전화를 끊은 후 나는 마지막으로 집이 있는 방향을 한번 돌아보고 차에 시동을 걸었다. 백미러에 비친 내 눈은 끔찍하게 붉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이것은 순간의 충동이 아니라 결심이었다. 나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순종적인 착한 며느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내가 얌전히 돌아가 시누이의 산후조리를 도울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큰 착각이다.
제2장 보이지 않는 전쟁. 나는 차를 몰아 도시의 절반을 가로질렀다. 차창 밖 풍경은 번화한 도심에서 조용한 주택가로 점차 변해갔다. 핸들을 쥔 손가락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아침에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되감겼다. 수연이는 도시 서쪽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살았다. 내가 초인종을 눌렀을 때 그녀는 거의 즉시 문을 열어주었다. 퉁퉁 부은 내 눈과 손에 들린 캐리어를 보고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두 팔을 벌려 나를 꽉 안아주었다. 우선 뜨거운 물로 샤워부터 해. 내가 핫초코 타놓을게. 그녀는 내 짐을 받아들며 부드럽게 말했다. 따뜻한 물줄기가 내 몸을 씻어내렸지만 마음속의 한기는 씻겨나가지 않았다. 욕실 문 밖에서 수연의 목소리가 물소리와 함께 들려왔다. 얘기하고 싶으면 해봐. 무슨 일이야? 목욕 가운을 걸치고 나왔을 때 거실에는 이미 핫초코의 달콤한 향이 가득했다. 나는 컵을 들고 아침에 있었던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박지훈 그 자식 진짜 쓰레기네. 수연이 탁자를 세게 내리쳤다. 자기 동생이 어떤 인간인지 몰라? 결혼식 때 내 웨딩드레스에 일부러 와인 쏟고 너희한테 500만 원 빌려가서 아직도 안 갚고 작년 설에는 온 가족 앞에서 너보고 알도 못 낳는 암탉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뻔뻔하게 내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겠다고?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러게 말이야. 박미나의 나에 대한 적대감은 나와 지훈이 연애할 때부터 시작됐다. 처음에는 그저 여동생의 오빠에 대한 소유욕이라고 생각했다. 나중에야 그녀가 진심으로 나를 무시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지훈의 7번째 부재중 전화였다. 막 전원을 끄려던 참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도착했다. 자기야, 제발 전화 좀 받아. 이 일은 내가 잘못 처리했어. 하지만 미나 상황이 정말 특수해서 그래. 시댁은 인테리어 공사 중이고 남편은 지방에 가 있고 엄마가 자꾸 우리 집으로 가자고 하셔서 어젯밤에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야근하고 너무 피곤해 보여서 말을 못했어. 나는 냉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소파에 던져버렸다. 마치 사소한 일인 것처럼 말하는 걸 잊었다고 했다. 잠깐만. 수연이 갑자기 미간을 찌푸렸다. 박미나 출산 예정일 다음 달 아니었어? 왜 벌써부터 짐을 싸들고 온 거야? 나는 잠시 멍했다. 아, 맞다. 전에 듣기로는 예정일이 적어도 4주는 남았었다. 설마. 나는 휴대폰을 집어 박미나의 카카오 스토리를 뒤졌다. 가장 최근 게시물은 3일 전 병원에서 찍은 셀카였다. 아가야, 엄마 보고 싶어서 서두르나 봐. 예정보다 일찍 방 뺄 수도 있겠다. 라는 글과 함께 그 아래 댓글에는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가 이렇게 답글을 달았다. 걱정 마라. 엄마가 다 준비해놨다. 이것 봐. 이미 다 계획되어 있었던 거야. 나만 빼고. 나는 휴대폰을 수연에게 건넸다. 수연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유진아,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내 시어머니가 왜 굳이 딸을 네 집에서 산후조리 시키려는 걸까? 옛날 어른들 방식대로라면 시집간 딸은 친정에서 산후조리 안 하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속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 어쩌면 병원이 가깝다고 생각했거나 문득 한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다. 혹시 내가 3년 동안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한 벌은 아닐까? 수연은 숨을 들이켰다. 충분히 가능성 있어. 저번 가족 모임 때 기억나? 내 시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요즘 며느리들은 너무 귀하게 커서 탈이라고 자기 때는 애 낳고 다음날 바로 밭일하러 나갔다고 했잖아. 이야기하던 중 휴대폰이 또 울렸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번호였다. 나와 수연은 눈을 마주치고 스피커폰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서유진, 너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감히 문을 박차고 나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즉시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당장 안 굴러와. 미나가 사람 손이 필요한데 형님이라는 게 밖에서 나돌아다니는 게 말이 돼? 나는 심호흡을 했다. 어머님, 첫째, 미나 씨 산후조리는 남편이나 어머님께서 돌보셔야지 제가 아닙니다. 둘째, 지훈 씨와 어머님이 저를 속이고 이런 일을 벌인 것에 대해 저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사과하시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사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다. 네가 약을 잘못 먹었구나? 가족끼리 이래 무슨 사과 타령이야. 똑똑히 들어. 오늘 안 돌아오면 앞으로 이박씨 집안에 발도 들일 생각 마. 그러시든가요. 나는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손은 제멋대로 떨리고 있었다. 수연이 내 손을 잡아주었다. 잘했어. 저런 못된 시어머니는 강하게 나가야 해. 네가 참아줄수록 더 기고만장해진다고. 나는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다. 3년 전 시어머니를 처음 뵈었던 날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막 지훈과 사귀기 시작했고 그가 나를 부모님께 인사시키러 집에 데려갔다. 김영희 여사는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첫마디가 이거였다. 이렇게 말라서 애는 낳겠어? 그날 밤 지훈은 자기 엄마는 원래 직설적일 뿐 아기는 없다고 나를 위로했다. 나는 그의 말을 믿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다. 전화가 또 울렸다. 이번에는 지훈이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자기야. 그의 목소리는 피곤함으로 가득했다. 화난 거 알아. 하지만 우선 돌아와 주면 안 될까? 미나 상태가 정말 좋지 않아. 의사가 조산 위험이 있대. 지훈 씨.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언제부터 미나 씨를 우리 집에서 산후조리 시키기로 결정했어요?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지난주 수요일에 정해졌어. 지난주 수요일, 벌써 5일 전이었다. 나는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당신이 반대할까봐.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리고 엄마가 미나는 자기가 다 돌볼 테니 당신은 신경 쓸 필요 없다고 하셨어. 내가 신경 쓸 필요 없다고요? 그런데 왜 방금 당신 엄마는 나더러 돌아와서 시중 들라고 명령했죠? 내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지훈 씨, 거기는 우리 집이에요. 어떻게 내 동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 자기야. 그의 말투가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이미 이렇게 됐잖아. 미나도 이미 들어와 있고. 딱 한 달만 참아주면 안 될까? 내가 약속할게. 뭘 약속하는데요? 나는 갑자기 극심한 피로를 느꼈다. 다음번에는 그들이랑 같이 나를 속이지 않겠다고 약속하나요? 지훈 씨, 우리 결혼한 지 3년이에요. 나는 당신이 적어도 나를 존중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내가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연이 말없이 휴지를 건넸다. 내가 진정되기를 기다렸다가 입을 열었다. 유진아,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내가 보기엔 네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일부러 이 시기를 노려서 일을 벌인 것 같아. 나는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 다음 주에 그 큰 프로젝트 제안서 제출해야 한다고 했지? 만약 이 일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생기면 어떻게 돼?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맞다. 그 프로젝트는 내가 반년을 공들였다는 것이었다. 만약 망치게 되면 승진은커녕 지금 자리도 위태로울 수 있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항상 내가 일이 너무 바빠 가정을 소홀히 한다고 불만이었다. 내 말은 그들이 일부러 그랬다는 거야?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 생각엔 그래. 그러니 2가지 준비를 해도. 첫째, 일에 절대 영향받지 마. 둘째,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증거를 모아둬. 무슨 증거? 모든 증거. 카톡 대화, 통화 녹음, 집 CCTV. 그들이 또 무슨 짓을 할지 누가 알겠어. 수연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다. 내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어. 필요하면 내가 상담 연결해 줄게. 나는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갑자기 이 일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2시 휴대폰 화면이 반짝였다. 지훈에게서 온 카톡이었다. 자기야, 미나는 작은 방 쓰라고 했어. 안방은 그대로 뒀으니까 언제든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와. 사랑해. 정말 내가 잘못했어. 나는 그 메시지를 한참 동안 쳐다보며 그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결국 답장하지 않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꾼 뒤 억지로 잠을 청했다. 내일은 또 힘든 싸움을 해야 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제3장 반격의 서막. 다음 날 아침 나는 퀭한 눈으로 바로 회사로 향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은 평소 20분 거리를 50분으로 만들어 놓았다. 오히려 이 시간이 생각할 여유를 주었다. 주차를 하고 백미러를 보며 화장을 고쳐 울었던 흔적을 감췄다. 사무실 건물로 들어서며 나는 습관처럼 경비 아저씨께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런데 나를 보는 그의 눈빛이 어딘가 이상했다. 서 팀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그의 인사는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러웠다. 엘리베이터 안, 몇몇 동료들이 내가 들어오자 갑자기 대화를 멈췄다. 공기 중에 기묘한 침묵이 흘렀다. 내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프로젝트 팀의 유리문을 열었을 때 원래 소란스러웠던 사무실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다시 평소처럼 바쁘게 돌아갔다. 내 비서인 소미 씨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이 어색해 보였다. 팀장님, 아까 김 이사님께서 다녀가셨어요. 오시면 바로 사무실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래요? 소미 씨는 잠시 망설이다 목소리를 낮췄다. 팀장님 가정 문제로 업무에 영향을 준다는 민원 같은 게 들어온 것 같아요. 내 피가 순간 차갑게 식었다. 시어머니가 내 직장에까지 손을 뻗친 것이다. 김 이사님의 사무실 문은 닫혀 있었다. 나는 노크를 하고 들어오세요라는 말을 듣고서야 문을 열고 들어갔다. 서 팀장, 앉게. 김 이사님은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표정이 엄숙했다. 그는 회사 부사장이자 내 직속 상사로 평소 나를 무척 아껴주셨다. 이사님, 찾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고 콧등을 문질렀다. 서 팀장, 나는 자네의 업무 능력을 항상 높이 평가해왔네. 그런데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오늘 아침 자네 시어머니라고 주장하는 분에게서 전화를 받았어. 자네가 가정을 돌보지 않고 곧 출산할 시누이를 집에서 내쫓았으며 심지어 외박까지 했다고 하더군. 나는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찔렀지만 얼굴은 평정을 유지했다. 이사님, 그건 제 사생활이며 업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김 이사님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상대방이 아주 격앙된 어조로 회사 상급자와 고객들에게 자네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어. 알다시피 우리 업계는 이미지가 중요하잖나. 나는 심호흡을 하고 휴대폰 갤러리를 열어 어제 아침 찍었던 아침 식사 사진과 캐리어 사진을 꺼냈다. 그리고 휴대폰을 김 이사님께 내밀었다. 이건 제가 어제 아침 준비했던 식사입니다. 원래는 남편과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려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런데 임신 8개월인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찾아와 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으면서 저에게 숨겼고요. 이것이 제가 집을 나온 이유입니다. 김 이사님은 사진을 보고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다. 확실히 부당한 처사로군. 하지만 서 팀장, 알다시피 회사는 최근 자네를 부서장으로 승진시키는 것을 고려하고 있었네. 이런 시기에. 알고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이것은 제가 화성 프로젝트를 위해 준비한 제안서입니다. 초안은 이미 80% 완성되었고 계획대로라면 수요일 전까지 모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제 가정 문제는 결코 업무 퀄리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김 이사님은 USB를 받아들고 표정이 눈에 띄게 편안해졌다. 자네가 잘 처리할 줄 알았어. 다만 그는 잠시 망설였다. 자네 시어머니가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으니 계속해서 회사를 괴롭힌다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만약 다시 전화가 온다면 저에게 바로 연결해 주십시오. 이사님 사무실을 나와 곧장 화장실로 향했다. 칸막이 문을 잠그고 나서야 몸을 떨 수 있었다. 시어머니의 이 수법은 너무나 악랄했다. 나의 직업적 약점을 바로 공격한 것이다.
만약 내가 평소 업무 성과가 좋지 않았다면 오늘은 정말 위험했을 것이다. 오후 3시 나는 갈아입을 옷과 업무 자료를 가지러 집에 가기로 결정했다. 지훈에게 카톡을 보냈다. 30분 뒤에 집에 물건 가지러 갈게요. 집에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상외로 그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다. 집에서 기다릴게. 열쇠로 집 문을 열었을 때 코를 찌르는 진한 한약 냄새가 훅 끼쳐왔다. 거실에는 아기용품과 임산부 보양식이 가득 쌓여 있었다. 내 북유럽풍 거실 테이블 위에는 약탕기가 놓여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지훈이 주방에서 달려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비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자기야, 왔어? 나는 곧장 안방으로 향했지만 문이 잠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지훈을 쳐다봤다. 그의 표정이 어색해졌다. 미나가 안방 침대가 더 편하다고 해서 나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작은 방 문을 밀었다. 원래 내 서재였던 공간. 내 책상은 구석으로 밀려나 있었고 그 위에는 아기 옷가지들이 쌓여 있었다. 디자인 시안들은 마구잡이로 말려 책장 틈새에 쑤셔 박혀 있었다. 태블릿은 보이지도 않았다. 내 물건들은 어디 있어요?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저기 창고방에. 지훈이 말을 더듬었다. 창고방은 원래 미래의 아이를 위해 남겨둔 방이었지만 지금은 잡동사니 창고가 되어 있었다. 내 업무용품과 개인 물품들이 바닥에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고 위에는 먼지까지 내려앉아 있었다. 당신들 정말 너무하네요. 나는 허리를 숙여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자기야, 이러지 마. 지훈이 나를 안으려 했지만 나는 몸을 피했다. 박지훈 씨, 여긴 내 집이고 내 서재예요. 당신에게 무슨 권리로 내 물건들을 쓰레기처럼 여기에 던져놓을 수 있죠? 나는 옆방의 박미나가 들을까봐 목소리를 낮췄다. 그 디자인 시안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미안해. 내가 정말. 그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그는 액정을 보더니 표정이 변했다. 엄마가 지금 오신대. 잘 됐네요. 마침 저도 어머님이랑 할 얘기가 있었어요. 나는 냉소하며 계속 물건을 챙겼다. 바로 그때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미나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나 설빙 먹고 싶어. 가서 사다 주면 안 돼? 지금? 지훈이 난처한 듯 나를 쳐다봤다. 형수님 오셨는데. 박미나가 배를 내밀고 문 앞에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가식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머, 짐 가지러 오셨어요? 아예 밖에서 살림 차리시게요? 나는 그녀를 상대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계속 서류를 챙겼다. 하지만 그녀는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형님, 제가 한마디 하겠는데 이렇게 걸핏하면 가출하는 건 너무 철없는 행동 아니에요? 엄마가 그러시는데. 박미나 씨, 내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여긴 내 집이에요.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오히려 당신이야말로 시댁 놔두고 굳이 오빠네 집에 얹혀 사는 게 이상하네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남편한테 버림받은 줄 알겠어요.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다. 너, 유진아. 지훈이 버럭 소리쳤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미나는 임산부라고. 나는 일어서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임산부면 특권이라도 있어요? 임산부면 남의 침실을 차지하고 남의 물건을 함부로 버려도 되는 거냐고요? 박지훈, 당신 정말 실망스럽네요. 분위기가 험악해질 무렵 초인종이 울렸다. 지훈은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달려가 문을 열었다. 역시 시어머니였다. 어이구, 바쁘신 분이 이제야 집에 돌아올 줄도 아시네? 시어머니는 문을 들어서자마자 비아냥거렸다. 왜, 호텔은 지낼만 하지 못했나 보지? 나는 그녀와 다투기 싫어 캐리어 지퍼를 잠그고 떠날 준비를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나를 막아섰다. 거기서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너 어제 태도가 그게 뭐야? 미나 앞에서 문을 박차고 나가? 애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알아? 만약 택이라도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수 있어? 엄마, 지훈이 중재하려 했다.
유진이는 물건 가지러 온 거야. 회사에 일도 있고. 회사, 맨날 회사 타령이지.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여자라는 게 집안일은 신경 안 쓰고 맨날 밖으로만 나돌아다니니 그게 무슨 꼴이야. 결혼 3년 동안 배에서는 소식도 없고 염치도 없어 정말. 그만하세요.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제 출산 계획 모두 어머님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박민아 씨는 남편도 있고 시어머니도 있으니 저 같은 형님이 시중들 차례는 아닐 겁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지훈아, 네가 데려온 마누라 꼴 좀 봐라. 내 마음을 차갑게 만든 것은 지훈이 시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는 것이다. 엄마, 화 푸세요. 유진이가 그냥 업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나를 향해 돌아섰다. 자기야, 엄마한테 사과해. 그럼 이 일 그냥 넘어갈 수 있어. 나는 그의 비굴한 표정을 보며 문득 수연의 말이 떠올랐다. 이것은 전쟁이다. 그리고 내 남편은 내 반대편에 서기로 선택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 사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회사 근처에 집을 얻었어요. 당분간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네가 감히?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다. 오늘 이 문을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생각 마.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세차게 문을 닫았다. 차로 돌아와 나는 한참 동안 시동을 걸지 못하고 핸들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수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어땠어? 물건은 챙겼어? 응, 챙겼어. 근데 안방은 박민아가 차지했고 내 물건은 전부 창고방에 처박혀 있었어. 수연에게서 금방 답장이 왔다. 그럴 줄 알았어. 내 변호사 친구랑 얘기해볼까? 나는 잠시 망설이다 답장했다. 아니, 아직은. 근데 나 생각이 좀 있어. 집에 물건을 가지러 갔을 때 나는 거실 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하기 완벽한 위치를 발견했다. 거실과 식당 전체를 마주보는 책장 꼭대기. 여기에 은밀하게 카메라를 설치한다면? 이 생각은 한 번 떠오르자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극단적으로 들릴 수 있다는 건 알지만 시어머니가 이미 내 직장을 공격하며 선수를 쳤다. 나도 자신을 보호할 수단이 있어야 했다. 나는 수연에게 전화해 이 생각을 말했다. 예상외로 그녀는 매우 지지했다. 요즘 스마트 카메라는 아주 작아서 완벽하게 숨길 수 있어. 그리고 거긴 내 집이니까 그럴 권리가 충분히 있지. 그날 밤 나는 인터넷으로 초소형 카메라를 주문했다. 휴대폰으로 원격 확인이 가능하고 클라우드에 자동 저장되는 모델이었다. 배송지는 회사로 적었다. 잠들기 전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그에게서 장문의 카톡이 왔다. 시어머니가 더 이상 우리 일에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며 제발 집에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다. 나는 답장하지 않고 대화 기록을 캡처해서 저장했다. 다음 날 점심 카메라가 도착했다. 나는 반차를 내고 그들이 모두 집에 없을 때 돌아가 카메라를 설치했다. 카메라를 테스트하던 중 나는 우연히 서재 컴퓨터의 검색 기록을 보게 되었다. 누군가 아내가 자발적으로 이혼하게 만드는 법을 검색한 흔적이 있었다. 내 심장이 바닥으로 가라앉았다. 박지훈은 대체 나에게 또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카메라를 설치한 후 나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다. 밤 9시 휴대폰에서 카메라가 움직임을 감지했다는 알림이 울렸다. 앱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내 화장대를 뒤지고 있었다. 뒤지면서 지훈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것 좀 봐라. 내 마누라가 쓰는 화장품들. 한 병에 몇십만 원씩이나 하고 아주 돈을 물쓰듯 하네. 지훈의 대답은 내 온몸을 차갑게 만들었다. 엄마, 함부로 뒤지지 마세요. 유진이가 돌아와서 보면 또 화낼 거예요. 화내면 어쩔 건데? 시어머니는 경멸스럽게 말했다. 이 기회에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지. 누가 이 집의 주인인지 똑똑히 알려줘야 해. 여자가 말을 안 들으면 매가 약이야. 나는 영상을 끄고 손이 떨려 휴대폰을 거의 잡을 수 없었다. 이 순간 나는 완전히 마음이 식어버렸다. 이것은 일시적인 갈등이 아니라 장기적인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나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사장, 가면을 벗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사흘째 되던 날, 나는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다.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카메라 앱의 움직임 감지 알림이었다. 나는 몰래 앱을 열었다. 시어머니와 박미나가 우리 집 거실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낯선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다. 보살님, 제 며느리 좀 보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휴대폰을 통해 들려왔다.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첨하는 목소리였다. 나는 볼륨을 키우고 휴대폰을 귀에 바짝 댔다. 사주가 너무 세. 남편 복, 자식 복을 다 막는 사주야. 보살이라 불리는 여자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손주를 보려면 먼저 그 기운을 눌러야 해. 박미나가 끼어들었다. 엄마, 내가 뭘 했어요? 저 여자가 시집 온 지 3년 동안 오빠 사업이 하나도 안 풀리는 게 다 저 여자 때문이라니까요. 나는 휴대폰을 쥔 손을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그들이 점쟁이를 불러 나를 헐뜯고 있었다. 보살은 계속해서 말했다. 이 여인에게는 살샤이 끼어 있어. 양기, 영광지혜로 눌러줘야 하네. 내가 여기 부적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걸 3달 동안 몸에 지니게 하고 내가 특별히 만든 부적물을 마시게 해야 해. 얼마인데요?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물었다. 888만 원. 기란 숫자로 맞춰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비싸요? 박미나가 소리쳤다. 손주 보는 일에 돈을 아끼면 쓰나. 그리고 이 부적은 성질을 유순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어서 앞으로는 당신 말에 고분고분해질 것이야. 보살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나는 하마터면 웃음이 터질 뻔했다. 이건 명백한 사기꾼이었다. 시어머니처럼 미신을 믿는 노인들만 골라 사기치는. 하지만 다시 생각하니 마음이 차가워졌다. 나를 통제하기 위해 시어머니는 이런 사기꾼에게 큰돈을 쓰려고 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나는 수연에게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다. 신고해. 이건 명백한 사기잖아. 수연이 분개했다. 안 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섣불리 움직였다간 뱀만 놀라게 할 뿐이야. 그리고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내가 카메라를 설치해서 가족을 감시했다고 역공을 펼칠지도 몰라. 그럼 어떡해? 그냥 그들이 사기당하는 걸 보고만 있을 거야?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 그날 밤 나는 이 영상을 캡처해서 박씨 집안 친척들이 모인 단톡방에 올렸다. 그리고 글을 덧붙였다. 어머님께서 손주가 보고 싶으셔서 큰돈을 들여 보살님을 모시고 제 살풀이를 해주시네요. 삼촌 고모님들께서는 아시는 게 많으시니 이 보살님이 믿을 만한 분인지 좀 봐주세요. 메시지를 보낸 후 나는 즉시 단톡방을 나와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꿨다. 이 전략의 이름은 타초경사, 다처경셨다. 박씨 집안의 반응을 보고 싶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내 휴대폰은 전화와 메시지로 폭발했다. 지우는 10통이 넘는 전화를 걸었고 시어머니는 셀 수 없는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하나도 듣지 않았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지훈의 둘째 고모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유진아, 이거 명백한 사기꾼이야. 작년에 우리 아파트에서도 할머니 몇 분이 똑같은 수법에 당했어. 얼른 네 시어머니 말려서 사기당하지 않게 해라. 나는 답장했다. 고모님, 지금은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어머님께서 듣지 않으실 거예요. 고모님께서 좀 설득해 주시면 안 될까요? 30분 후 수연이 흥분해서 전화를 걸었다. 대박, 박신의 단톡방 난리 났어. 둘째 고모가 그 보살이 경찰 조사받았던 뉴스 기사를 단톡방에 올렸대. 내 시어머니 지금 온 가족한테 욕먹고 있어.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기다려봐. 좋은 구경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역시 밤 9시가 넘어서 지훈에게서 온건한 어조의 카톡이 왔다. 자기야, 엄마가 잘못했다고 하셔. 그런 사기꾼 말을 믿은 게 아니라고. 집에 돌아와 줄 수 있을까?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하자.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김 이사님이 갑자기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설마 시어머니가 또 회사에 전화를 건 걸까? 예상외로 사무실에는 김 이사님 외에 회사 인사팀장인 최 부장님도 함께 있었다. 서 팀장, 앉게. 김 이사님의 표정이 다소 심각했다. 확인해야 할 일이 있네. 최 부장님이 휴대폰 하나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이런 문자 메시지가 떠 있었다. 서유진 팀장은 사생활이 문란하며 다수의 남성과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원이 회사를 대표해 중요한 프로젝트를 책임져도 되는 것입니까? 회사의 이미지를 걱정하는 사람으로부터 나는 이 익명의 비방 문자를 쳐다보았다. 피가 순간 차갑게 식었다. 너무나 비열한 수법이었다. 서 팀장, 물론 회사가 이런 익명의 제보를 쉽게 믿지는 않네. 최 부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최근 팀장의 가정 불화를 고려했을 때 해명이 필요할 것 같군. 나는 심호흡을 하고 휴대폰에서 어제 녹화한 보살 영상을 꺼냈다. 아마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은 영상 속에 이분과 관련이 있을 겁니다. 김 이사님과 최 부장님은 영상을 보고 표정이 의혹에서 충격으로 바뀌었다. 이건 최 부장님이 말을 잇지 못했다. 이사님, 부장님,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지금 심각한 가정폭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신체적인 폭력이 아니라 정신적 폭력과 통제입니다. 제 시어머니는 제가 자신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 직업적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포함해 온갖 방법으로 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신우이의 집 강탈, 시어머니의 회사 전화, 그리고 이제는 익명의 비방 문자까지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전형적인 가정 내 통제 행위입니다. 회사가 원하신다면 더 많은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 이사님과 최 부장님은 서로 시선을 교환했다. 마침내 김 이사님이 말했다. 서 팀장, 회사는 이 문자를 증거로 보관하겠지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걸세. 자네의 업무 성과는 항상 훌륭했어. 이런 악의적인 비방 때문에 자네에 대한 평가를 바꾸지는 않을 거야.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 가정사를 처리하기 위해 이틀 정도 휴가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문제없네. 김 이사님이 흔쾌히 동의했다. 화성 프로젝트는 다른 사람에게 잠시 맡겨줄까? 아닙니다. 제가 제 시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자신있게 말했다. 사무실을 나와 곧장 회사 법무팀으로 향했다. 친분이 있는 이 대리에게 상담을 요청했다. 이런 경우는 완전히 고소감이죠. 이 대리가 단호하게 말했다. 문자 비방, 업무 방해 모두 위법 행위입니다. 다만 그는 잠시 망설였다. 가정 분쟁은 경찰에서 보통 조정으로 마무리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제게 필요한 건 증거 보전과 전문적인 조언이에요. 이 대리는 나를 위해 변호사 서한 초안을 작성해 주었고 녹음, 영상, 증인 진술 등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라고 조언했다. 나중에 법적 절차를 밟게 될 경우 이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날 오후 나는 수연이 소개해준 변호사, 주연아 변호사를 만났다. 그녀는 혼인 가사 사건 전문 여성 변호사로 40대 초반의 명민하고 단호해 보였다. 내 설명을 다 들은 주 변호사는 핵심을 찔렀다. 남편분은 이 모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때로는 중재자인 척하고 때로는 자기 엄마 편을 들었죠. 주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형적인 마마보이군요. 유진 씨의 상황은 매우 흔합니다. 강압적인 시어머니, 나약한 남편, 통제당하는 결혼 생활,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나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증거를 모은 것은 본능적인 반응이었지만 이혼을 해야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입니다. 주 변호사가 칭찬하며 말했다. 최종 결정이 어떻든 증거 수집은 매우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모든 부당한 행위를 기록하시고 동시에 두 분의 공동 재산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세요. 재산이요? 나는 잠시 멍했다.
저희는 별다른 공동 재산이 없어요. 결혼 후에 산 아파트 한 채뿐이고 두 사람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요. 주 변호사는 의미심장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확실한가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셨어요? 내 심장에 갑자기 불안감이 밀려왔다. 아니요. 집 사는 절차는 전부 지훈 씨가 처리했어요. 확인해 보세요. 주 변호사가 제안했다. 남편이 부모님 사주를 받아 몰래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곧장 부동산 등기소로 향했다. 조회 결과는 나를 얼음구덩이로 밀어넣었다. 결혼 후 구입한 아파트는 맞았지만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오직 박지훈 한 사람의 이름만 올라와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등기소 직원이 보여준 서류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초기 자금의 80%가 시어머니 김영희에게서 나왔고 오직 20%만이 박지훈과 서유진의 공동저축에서 나온 것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등기소 로비에 서서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3년 전 집을 살 때 분명히 양가에서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었다. 우리 집에서도 분명히 5천만 원을 지훈 씨 계좌로 보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은 시어머니가 80%를 낸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인가? 나는 어머니에게 전화해 당시 송금 사실에 대해 물었다. 어머니는 매우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다. 분명히 5천만 원 보냈다. 송금 기록도 있어. 그때 너희 집 사는데 보태라고 한 돈이라서 지훈이 통장으로 바로 쏴줬지. 엄마, 그 송금 기록 좀 보내주실 수 있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물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은행에 전화해 우리 공동계좌의 거래 내역을 조회했다. 결과는 집을 사기 2달 전 지훈이 분명히 우리 공동계좌에서 3천만 원을 인출했고 이체 메모에는 주택 구입 자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즉, 우리 집에서 5천만 원, 우리 공동으로 3천만 원, 총 8천만 원을 냈고 이는 당시 집값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지금 등기부상으로는 시어머니가 초기 자금의 80%를 냈다고 되어 있었다. 이것은 지훈이 우리 집 돈 5천만 원과 자기 돈 3천만 원을 모두 시어머니 돈으로 둔갑시켰다는 의미였다. 내 손이 떨려 휴대폰을 거의 잡을 수 없었다. 이것은 명백한 사기였다. 3년 동안 나는 이 집이 우리의 공동 재산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법적으로 나는 아마 단일원의 소유권도 없을지 모른다. 나는 주 변호사에게 전화해 이 사실을 알렸고 그녀는 즉시 사무실로 와서 자세히 얘기하자고 했다. 이건 전형적인 재산 사기입니다. 주 변호사가 심각하게 말했다. 부동산 지분을 다시 분할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녀는 내가 제공한 자료를 훑어보았다. 지금 문제는 유진 씨 어머니께서 송금하실 때 용도를 명시하지 않았고 돈이 박지훈 씨 개인 계좌로 바로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그럼 제 3천만 원은요? 내가 다급하게 물었다. 그건 우리 공동 계좌에서 나간 건데요. 그건 비교적 유리합니다. 주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공동 계좌의 이체 기록은 명확해서 유진 씨가 부동산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하라고 조언했다. 특히 지훈과 시어머니 사이에 오간 부동산 관련 대화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만약 그들이 고의로 사기를 쳤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승소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나는 차 안에 앉아 한참 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다. 3년의 결혼 생활이 이토록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다니. 지훈은 입만 열면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뒤에서는 시어머니와 함께 내 재산을 빼돌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지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자기야, 어디야?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하자. 엄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셨고 미나도 다음 주에 이사 갈 예정이야. 전부 내 잘못이야. 얼굴 보고 사과할 기회를 줘. 나는 이 메시지를 쳐다보며 갑자기 극도의 허탈감을 느꼈다. 이제 와서야 꼬리를 내리는군. 내가 그렇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인가?
나는 답장하지 않고 대신 카메라 앱을 열었다. 화면에는 집에 혼자 있는 지훈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휴대폰만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지훈이 문을 열자 박미나와 그녀의 남편 황서방이 들어왔다. 오빠, 형님 아직 안 돌아왔어? 박미나의 목소리가 카메라를 통해 들려왔다. 내가 보기엔 저 여자가 배가 불렀어. 오빠가 그렇게까지 저자세로 나가는데 아직도 콧대를 세우고 있잖아. 말 좀 가려서 해. 지훈이 미간을 찌푸렸다. 애초에 우리가 잘못한 거잖아. 뭐가 잘못됐는데? 박미나가 날카롭게 말했다. 며느리가 외박이나 하고 다니고 옛날 같았으면 소방 맞아도 할 말 없어. 내가 보기엔 이 기회에 버릇을 단단히 고쳐놔야 해. 오빠, 그 아파트 오빠 단독명이라고 했지? 까짓 거 이혼하고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내쫓아버려. 내 피가 순간 차갑게 식었다. 역시 그들은 이미 다 계획하고 있었다. 왕서방도 한마디 거들었다. 지훈아, 이건 네가 엄마 말을 들어야 해. 여자는 버릇을 잘못 들이면 안 돼. 갈수록 기고만장해진다고. 봐, 지금 형수님이 너한테 대드는 것 좀 봐.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 지훈은 한동안 침묵하다가 갑자기 말했다. 사실 유진이 좋은 사람이야. 내가 잘못 처리했어. 오빠, 박미나가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말이 맞아. 오빠는 저 여자한테 세뇌당했어. 3년 동안 애도 못 낳고 맨날 일만 바쁜 게 무슨 좋은 며느리야? 그리고 저 여자네 집돈이 모대수라고. 집 살 때 큰 돈은 다 엄마가 냈잖아. 이 집은 원래 우리 박씨 집안 거라고. 나는 영상을 끄고 심호흡을 했다. 충분했다. 이 증거들이면 충분했다. 나는 주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주 변호사님, 저 이혼하겠습니다. 관련 서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지훈에게 답장을 보냈다. 내일 오후 2시 집에서 보죠.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해야겠네요. 이 메시지를 보내고 나자 나는 전례 없는 평온함을 느꼈다. 3년의 결혼 생활은 결국 잘 짜인 사기극에 불과했다. 하지만 괜찮다. 내일부터 나는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제5장 심판의 날.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눈을 떴을 때 휴대폰에는 이미 수십 개의 부재중 전화와 셀 수 없는 메시지가 와 있었다. 지훈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박미나, 심지어 몇몇 박씨 집안 친척들까지. 나는 서둘러 답장하지 않고 먼저 회사에 하루 휴가를 낸다는 메일을 보냈다. 그리고 꼼꼼하게 씻고 단정한 정장 세트를 골라 입었다. 오늘은 아내 서유진이 아니라 전사 서유진으로 돌아가는 날이었다. 나가기 전 나는 수연에게 전화해 나의 결정과 오늘의 계획을 알렸다. 내가 같이 가줄까?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 이건 나 혼자만의 싸움이야. 나는 고마워하며 말했다. 하지만 만약 오후 3시까지 나한테서 연락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해줘. 그렇게 심각해? 수연의 목소리가 긴장으로 굳었다. 만약을 위해서야. 나도 분별력은 있어. 나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전화를 끊고 나는 휴대폰 속 증거 파일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부동산 사기 증거, 녹음, 영상 캡처,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러나 운명은 자신만의 계획이 있는 듯했다. 내가 막 출발하려던 순간 휴대폰이 갑자기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여보세요, 서유진 씨 맞으신가요? 다급한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다. 저는 박미나 씨 친구 유라라고 하는데요. 미나가 지금 병원인데 조사 날 것 같아요. 박지훈 씨가 연락 좀 달라고 해서요. 나는 잠시 멍했다. 어느 병원이죠? 주소를 듣고 나는 망설였다. 이성은 가지 말라고 말했다. 이것은 또 다른 함정일 수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의가 임박한 산모를 외면하지 못하게 했다. 결국 나는 병원에 가보기로 결정하고 지훈과의 대화는 미뤘다. 주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녀는 경계를 늦추지 말고 모든 것을 기록하라고 답장했다. 여성 전문병원 산부인과 복도에서 나는 멀리서부터 초조하게 서성이는 지훈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이리저리 걸어 다녔고 셔츠는 구겨지고 머리는 헝클어져 밤을 샌 사람처럼 보였다. 지훈 씨, 내가 조용히 불렀다. 그가 휙 돌아섰다. 그의 눈에 반가움이 스쳤다. 유진아, 왔구나. 상황은 어때요? 나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었다. 의사 선생님이 자궁문이 3cm 열렸대. 예정보다 일찍 나을 것 같아. 그는 얼굴을 쓸어내렸다. 미나가 계속 아프다고 소리치는데 왕서방은 지방 출장이라 바로 못 온대.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별말을 하지 않았다. 복도 긴 의자에는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가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다. 내가 온 것을 보고는 흥소리를 내며 고개를 돌려버렸다. 이후 2시간 동안 우리 셋은 각자 구석에 앉아 아무런 교류도 하지 않았다. 가끔 간호사가 나와 상황을 알려주었다. 진통은 더디지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점심때쯤 시어머니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유진아, 가서 뭐 좀 사와라.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쳐다봤다. 병원 식당은 바로 아래층에 있어요. 직접 가시면 되잖아요. 너,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미나가 안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너는 심부름 하나 하기가 싫어? 엄마, 지훈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제가 가서 사올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시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제가 갔으면 좋겠다. 형님이라는 게 형님 노릇도 못하고 어제 걔가 가출 소독만 안 버렸어도 미나가 놀라서 조사냈겠어?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어머님, 지금 박미나 씨 조산이 제 책임이라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시어머니는 당당했다. 어제 네가 계속만 안 긁었어도 걔가 밤중에 배가 아팠겠냐고. 나는 일어서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김영희 여사님, 이치에 맞게 말씀하세요. 박미나 씨가 저희 집에 온 건 본인 결정이었고 조사는 자연적인 현상이지 저와는 무관합니다. 계속해서 저를 모함하시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가 감히. 시어머니도 일어섰다. 네가 아니었으면 그만들 좀 하세요. 지훈이 갑자기 소리를 질러 우리 모두를 제압했다. 엄마, 유진아, 제발 좀. 미나가 안에서 애 낳고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앉았지만 입으로는 여전히 어른도 몰라보고 하고 중얼거렸다.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마음속의 저울은 이혼 쪽으로 한층 더 기울었다. 오후 3시 박미나는 마침내 아들을 낳았다. 간호사가 나와 소식을 전하자 시어머니는 순식간에 얼굴이 환해져서 친척들에게 전화를 걸러 달려갔다. 지훈도 한숨 돌리며 얼굴에 미소를 띄었다. 유진아, 그가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 우리 이제 동생분 상태가 안정되면 얘기하죠. 나는 차갑게 말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잠깐만.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는 오늘 병원에서 미나랑 같이 있을 거야. 집에 나 혼자인데. 우리 제대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나는 그의 지친 눈빛을 보며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에 들어서자 집안은 온통 난장판이었다. 아침 식사 그릇은 싱크대에 그대로 쌓여 있었고 소파 위에는 빨랫감이 가득했다. 바닥에는 정체 모를 얼룩도 있었다. 미안, 집이 좀 어수선하지. 지훈이 어색하게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거실 중앙으로 걸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지훈 씨, 나 등기부등본 봤어요.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무슨, 아파트 명의가 당신 혼자 이름으로 되어 있던데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리고 초기 자금 80%가 당신 엄마한테서 나온 걸로 되어 있고요. 설명 좀 해줄래요?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유진아, 내 말 좀 들어봐. 그게 듣고 있어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때 엄마가 내 이름으로만 하자고 고집하셔서. 그래야. 그는 말을 더듬으며 잊지 못했다. 그래야 이혼할 때 내가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쫓겨나니까요. 내가 그의 말을 끝맺어 주었다. 아니야, 그가 다급하게 부인했다. 엄마는 그냥 옛날 분이시라
집은 남자 이름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것뿐이야. 나는 한 번도 이혼할 생각한 적 없어. 그럼 우리 집에서 준 5천만 원은요? 내가 계속해서 물었다. 우리 엄마가 분명히 당신 통장으로 5천만 원을 보냈는데 왜 등기부상으로는 당신 엄마가 돈을 낸 걸로 되어 있죠? 지훈의 시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돈은 분명히 받았어. 그런데 당신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중요한 건 당신이 3년 동안 나를 속였다는 거예요. 당신은 내가 이 집을 우리 공동의 집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걸 알았잖아요. 우리 집 맞아. 그가 다급하게 말했다.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 그냥 명의만 내 이름으로 되어 있을 뿐이야. 뿐이라고요? 나는 냉소했다. 박지훈 씨, 법적으로 이 집은 저랑 아무 상관도 없어요. 내 이름 추가할 수 있어. 내일 당장 가서 하자. 그가 내 손을 잡았다. 유진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기회를 줘. 나는 손을 뿌리쳤다. 너무 늦었어요. 만약 내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당신이 먼저 내 이름을 추가해 주려고 했을까요? 그는 침묵했다. 그 어떤 대답보다 더 설득력 있는 대답이었다. 그리고 내가 계속했다. 나는 박민아 씨가 한 말을 들었어요. 아파트 오빠 단독 명의니까 까짓거 이혼하고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내쫓아버려. 당신들 가족은 이미 다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아니야. 지훈이 허둥지둥 고개를 저었다. 미나가 그냥 막말한 거야.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나는 휴대폰을 꺼내 어젯밤 녹화한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서 자신과 여동생, 매제의 대화를 본 지훈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파랗게 변했다. 너 집에 카메라를 설치했어?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여긴 제 집이에요. 그럴 권리가 있죠?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 카메라가 아니었다면 나는 당신들이 등 뒤에서 나를 어떻게 계산하고 있었는지 영원히 몰랐을 거예요. 지훈은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유진아, 나 정말 너 사랑해. 이건 다 엄마가 시킨 일이야. 됐어요. 나는 피곤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다 큰 성인 남자가 모든 책임을 엄마한테 떠넘기는 거 비참하지 않아요? 나는 침실로 걸어가 내 필수품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지훈이 따라 들어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가려는 거야? 우리 더 얘기하면 안 될까? 더 할 얘기 없어요.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캐리어에 옷을 담았다. 이미 변호사에게 이혼 서류 준비를 맡겼어요. 부동산에 관해서는 우리 집에서 낸 5천만 원과 우리가 공동으로 낸 3천만 원을 돌려받을 겁니다. 이혼 안 해. 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유진아, 나 이혼 못해? 나는 행동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다. 그럼 법정에서 보죠. 판사님께 모든 증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당신들 가족의 재산 사기, 당신 엄마의 내 업무 방해, 당신들의 정신적 학대까지 전부요. 정신적 학대? 그가 눈을 크게 떴다.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는 그냥 성격이 좀 급하신 것뿐이야. 나는 고개를 저으며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모든 폭력이 눈에 보이는 상처를 남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짐을 다 챙기고 나는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갔다. 지훈이 문을 막아섰다. 못 가. 우리 얘기 아직 안 끝났어. 비켜요, 박지훈 씨. 내가 차갑게 말했다. 안 돼? 그가 문고리를 꽉 잡았다. 너 오늘 똑똑히 말해야 해. 정신적 학대가 뭔데?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그냥 명의에 내 이름 안 쓴 것뿐이잖아. 그걸로 이렇게까지 유난을 떨어야 해? 나는 그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며 문득 낯설음을 느꼈다. 이 사람이 내가 3년 동안 사랑했던 남자가 맞나? 비켜요. 나는 반복했다. 목소리는 낮고 위험하게 깔려 있었다. 싫어. 그가 고함을 지르더니 갑자기 현관에 있던 화병을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 사방으로 튄 도자기 조각 중 하나가 내 왼쪽 팔을 스쳤다. 즉시 피가 흘러내렸다. 우리 둘 다 얼어붙었다.
지우는 내 팔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유진아, 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상처와 난장판이 된 바닥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주 변호사와 수연에게 전송했다. 너 뭐 하는 거야? 지훈이 경악하며 물었다. 증거 수집. 나는 짧게 대답하고 휴지로 상처를 눌렀다. 이제 비켜주시죠. 병원에 가서 상처 치료해야겠네요. 또다시 당신 가족 때문에 다쳤으니까. 그는 마치 불에 댄 것처럼 옆으로 비켜섰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문 밖으로 나갔다. 이번에는 그가 막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나는 마침내 눈물을 허락했다. 이 끝나가는 결혼 때문이 아니었다. 한때 진심으로 박지훈을 사랑했던 나 자신을 위해서였다. 제6장 새로운 시작. 병원으로 가는 길 주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유진 씨, 보내주신 사진 봤습니다.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입니다.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아직은요, 나는 말했다. 우선 상처부터 치료하고 다음 단계를 차분히 생각하고 싶어요. 현명한 결정입니다. 주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전화를 끊자 수연의 메시지가 떴다. 세상에, 내가 지금 바로 갈게. 그 미친놈. 나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문득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어떤 결혼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재앙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만성적인 독약과 같다. 그리고 오늘 나는 마침내 해독제를 마셨다. 상처는 깊지 않아 의사는 봉합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법적 절차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상해 진단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진단서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겁니다. 여의사는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수연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진단서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그 개자식,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껴안았다. 내가 당장 내 집에 가서 내 물건 싹 다 빼내올게. 진정해. 나는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우선 지낼 곳부터 찾자. 나머지는 천천히 해결하면 돼. 수연은 자기 집에 머물라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다. 회사 근처에 단기 임대 아파트나 좀 알아봐줘. 그날 밤 나는 호텔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2시 휴대폰이 갑자기 진동했다. 지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유진아, 미안해. 정말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었어. 상처는 심해. 한 번만 보러 가면 안 될까? 나는 답장하지 않고 메시지를 캡처해서 주 변호사에게 보냈다. 그녀는 금방 답장했다. 전형적인 가정폭력 후의 참회 패턴입니다. 마음 약해지지 마세요. 다음 날 아침 나는 곧장 주 변호사 사무실로 가 정식으로 위임 계약을 체결했다. 제공해주신 상황의 근거에 2단계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주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었다. 첫 번째, 변호사 서한을 보내 부동산 재분할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협의 이혼을 진행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갑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을 보호하세요. 주 변호사가 엄숙하게 말했다. 둘째,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세요. 남편과 시어머니의 통화 기록, 재산 이전 증명 등. 마지막으로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이런 가족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나는 회사로 가 밀린 업무를 처리했다. 동료들은 분명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은 듯 동정 어린 눈빛으로 나를 봤지만 신뢰가 될까봐 아무도 묻지 않았다. 점심때 김 이사님이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문을 닫고 물었다. 서 팀장, 집안일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 나는 부동산 사기와 어젯밤의 충돌을 포함한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다. 김 이사님은 다 듣고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마지막에 말했다. 회사가 전적으로 자네를 지지할 걸세.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전문 변호사 몇 분 소개해 줄 수 있네.
감사합니다, 이사님.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나는 감사히 말했다. 오후 3시 주 변호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변호사 서한 발송 완료, 시어머니께도 사본 발송했습니다. 예상대로 30분 후 내 휴대폰은 전화로 폭발했다. 나는 먼저 지훈의 전화를 받았다. 유진아, 그의 목소리는 당황으로 가득했다. 변호사 서한이라니 무슨 뜻이야? 정말 이혼하려는 거야? 문자 그대로의 뜻이에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부동산 문제는 당신들이 먼저 사기를 쳤잖아요. 우리 얘기할 수 있잖아. 그가 다급하게 말했다. 내가 내일 당장 가서 내 이름 추가할게. 못하러 변호사까지 동원해. 너무 늦었어요, 지훈 씨. 나는 한숨을 쉬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 엄마 때문이지? 그렇지? 그가 갑자기 말했다. 우리 분가에서 살자. 엄마랑 연락 끊고. 당신 때문이에요.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은 존중과 솔직함 대신 기만과 은폐를 선택했어요. 그럼 이만. 전화를 끊자마자 시어머니의 전화가 바로 걸려왔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서유진.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고막을 찔렀다. 네가 아주간히 배 밖으로 나왔구나. 감히 변호사 서한을 보내? 내가 똑똑히 말하는데 그 집 한 푼도 못 줘. 그건 내 평생 모은 돈이야. 김영희 여사님,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송금 기록에 따르면 저희 어머니께서 5천만 원, 저와 지훈 씨가 공동으로 3천만 원, 총 8천만 원을 냈습니다. 여사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생 모은 돈은 사실 대부분 저희 돈입니다. 헛소리 마. 그녀가 욕설을 퍼부었다. 그 돈은 너희가 나한테 효도한다고 준 돈이야. 내가 그걸로 집을 사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법정에서 뵙죠. 나는 더 이상 그녀와 얽히지 않고 바로 전화를 끊었다. 이후 며칠 동안 나는 임시로 빌린 아파트로 이사해 온전히 일에만 몰두했다. 화성 프로젝트 제안서가 고객들에게 만장일치로 호평을 받으며 잿빛 하늘 속 한 줄기 햇살이 되었다. 지훈과 시어머니는 번갈아가며 전화와 메시지로 때로는 위협하고 때로는 애원했다. 나는 모두 무시했다. 주 변호사는 이것이 전형적인 당근과 채찍 전략이며 내가 법적 조치를 포기하게 만들려는 목적이라고 했다. 금요일 밤 나는 아파트에서 증거를 정리하고 있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으니 상대방은 자신을 박미나의 남편 왕서방이라고 소개했다. 형수님,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말투는 놀랍도록 공손했다. 형수님이랑 지훈이 일에 대해서요. 나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무슨 일이죠? 전화로는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형수님 회사 아래 카페에서요. 공공장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 동의했다. 안전을 위해 나는 수연에게 몰래 동행해달라고 부탁했다. 다음 날 점심, 나는 카페에서 왕서방을 만났다. 그는 지난번 만났을 때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다. 눈 밑에는 커다란 다크서클이 걸려 있었다. 형수님, 그가 손을 비비며 입을 열었다. 우선 제가 전에 보였던 태도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몇 가지 사실을 알게 되어서요. 무슨 사실이죠? 내가 경계하며 물었다.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장모님이랑 지훈이에 관한 겁니다. 그들이 형수님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나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계속 말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왕서방은 USB 하나를 꺼내 나에게 밀었다. 여기 안에 미나의 카카오톡 대화 백업 파일이 있어요. 걔가 저랑 싸우다가 말실수를 했는데 알고 보니 장모님께서 지훈이의 모든 은행 계좌를 관리하고 계셨더라고요. 형수님이랑 결혼한 3년 동안 형수님 월급도 사실은 전부 장모님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어요. 나는 충격으로 그를 쳐다봤다. 그럴 리가요? 제 월급 통장은 항상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요. 통장은 형수님이 가지고 계셨죠. 하지만 인터넷 뱅킹은 장모님 휴대폰으로 연동되어 있었어요. 왕서방이 쓴웃음을 지었다.
저도 미나 월급 통장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장모님 말씀으로는 우리 재테크를 도와주시려는 거라고.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어쩐지 지훈이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하더라. 어쩐지 내가 여행이나 큰 지출을 제안할 때마다 엄마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 그리고 이거요. 왕서방이 또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이게 장모님 계좌의 최근 3년 거래 내역이에요. 매달 형수님 월급이 들어오면 즉시 80%가 다른 곳으로 이체됐어요. 나는 거래 내역서에 찍힌 익숙한 숫자들을 보며 위가 뒤틀리는 것 같았다. 지난 3년 동안 나는 시어머니를 위해 일하고 있었던 것이다. 왜 저에게 이런 걸 알려주시는 거죠? 나는 왕서방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왜냐하면 제가 미나가 바람 피운 걸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장모님은 계속해서 그걸 숨겨주셨어요. 그의 목소리가 메었다. 이제야 이 집안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 알게 됐습니다. 형수님까지 피해보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요. 카페를 나와 나는 즉시 주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왕서방이 제공한 증거를 본 그녀의 눈이 빛났다. 훌륭합니다. 이것들은 악의적인 부부 공동재산 빼돌리기를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내가 물었다. 우선 재산 보전 신청을 해서 관련 계좌를 동결시켜야 합니다. 주 변호사는 신속하게 서류를 작성했다. 그리고 소송 청구를 추가해야죠. 부동산 지분뿐만 아니라 빼돌려진 월급 수입까지 전부 되찾아야 합니다. 사흘 후 법원의 재산보전 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지훈과 시어머니의 여러 은행 계좌가 동결되었고 그중에는 주택 구입 자금이 들어있던 전용 계좌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은 마침내 무너졌다. 그는 내 아파트 아래로 달려와 목이 쉬어라 내 이름을 불렀다. 경비원이 그를 끌어낼 때까지 유진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그의 울부짖음이 밤하늘에 메아리 쳤다. 엄마가 평생 나를 통제했어. 나는 한 번도 반항해 본 적이 없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는 창가에 서서 한때 사랑했던 이 남자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분노가 아니라 연민이 일었다. 그는 가해자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이기도 했다. 어머니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둬놓은 거대한 악이. 다음 날 나는 시어머니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너랑 나 단둘이. 주 변호사는 거절하라고 했지만 나는 만나기로 결정했다. 어떤 말들은 직접 얼굴을 보고 하고 싶었다. 우리는 공공도서관 휴게실에서 만났다. 한 달 만에 본 시어머니는 10년은 늙어 보였다. 눈가의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의 날카로움은 조금도 줄지 않았다. 서유진, 그녀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너 대체 어떻게 해야 소송을 취하할 거니? 간단합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첫째, 저희 집에서 낸 초기 자금 5천만 원을 돌려주세요. 둘째, 지난 3년간 빼돌려진 제 월급 약 4천만 원을 보상해주세요. 셋째, 이혼해주세요. 꿈깨, 그녀가 날카롭게 말했다. 그 돈은 내 아들 돈이야. 왜 너한테 줘? 김영희 여사님, 나는 냉소했다. 그 돈은 법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입니다. 여사님 아드님께서 제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전한 것은 이미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녀가 벌떡 일어섰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이 은혜도 모르는 것. 내 아들이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그냥 좀 엄하게 군 것뿐이잖아. 어느 시어머니가 안 그래? 엄하게 군 거라고요? 나는 왕서방이 제공한 은행거래 내역서를 꺼냈다. 이걸 도둑질이라고 하죠. 김영희 여사님.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네가 어떻게? 사람이 모르게 하려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죠. 나는 증거를 거두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잠깐만. 그녀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힘이 놀라울 정도로 샜다. 내가 3억 줄게. 소송 취하하고 지훈이랑 잘 살아.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늦었어요. 이제 제가 원하는 건 돈뿐만이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도서관을 나오자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전례 없는 해방감을 느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승패는 이미 갈렸다. 나는 더 이상 순종적인 착한 며느리가 아니라 나 자신을 되찾은 한 명의 여성이었다. 제7장, 마지막 장. 주 변호사의 일처리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2주도 채 되지 않아 모든 소송 자료를 준비했다. 동시에 나는 회사를 통해 완전한 급여 지급 기록을 확보했다. 재무팀에서는 지난 3년간 나의 세후 소득이 총 6억 8천만 원이라는 증명서까지 발급해 주었다. 소비 기록에 따르면 개인 지출은 2억 8천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주 변호사가 분석했다. 나머지 4억 원은 이론적으로 두 분의 공동 계좌에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모두 빼돌려졌습니다. 시어머니 계좌로 이체된 다음 여러 금융상품과 정기예금으로 분산되었죠. 내가 은행 거래 내역을 보며 말을 이었다. 전형적인 자금 세탁 수법이죠. 주 변호사가 냉소했다. 다행히 자금 흐름이 명확해서 회수하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소송 자료가 법원에 제출된 날 지훈에게서 장문의 메시지가 왔다. 유진아, 다음 주 수요일이 내 생일이야. 엄마가 가족 식사를 하자고 하시네. 와줄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나한테 기회를 준다고 생각해줘. 만약 네가 와준다면 나는 어떤 협의서에도 서명할게. 부동산 명의 추가랑 월급 반환도 전부. 우리 3년 결혼 생활에 대한 품위 있는 마무리라고 생각해줘. 나는 메시지를 주 변호사에게 보여줬다.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함정일 수 있습니다. 알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건 기회이기도 해요. 주 변호사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모든 사람 앞에서 탐파할 판을 엎겠다는 건가요? 내 눈에 단호한 빛이 스쳤다. 그들이 등 뒤에서 소소한 장난을 치는 걸 좋아하니 저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진실을 찢어 밝혀버릴 겁니다. 주 변호사는 결국 내 계획에 동의했지만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신신당부했다. 전 과정 녹음, 가능하다면 녹화도 하세요. 제가 근처에 비서를 대기시키겠습니다. 이상한 낌새가 보이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생일 파티 3일 전 나는 마지못해 지훈에게 답장했다. 좋아요, 갈게요. 말한 대로 해주시길 바라요. 답장을 받자마자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소리는 환희에 차 있었다. 자기야, 정말 와줄 거야? 너무 좋다. 내가 약속할게. 저를 자기라고 부르지 마세요. 내가 차갑게 말을 끊었다. 저는 그냥 마무리를 지으러 가는 것뿐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는 정성껏 생일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모든 증거 사본이 담긴 USB 하나와 그들 가족의 거짓말, 기만, 배신을 기록한 정교하게 편집된 영상 하나. 생일 파티 당일 나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옅은 화장을 했다. 위험 있으면서도 기품을 잃지 않은 모습이었다. 수연이 호텔 입구까지 차로 데려다주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말 내가 같이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겠어? 괜찮아. 나는 그녀의 손을 토닥였다. 계획대로만 해줘. 연회장 안에는 박씨 집안 친척들이 거의 다 모여 있었다.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시끄럽던 대화 소리가 순간 잦아들었다. 지훈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나를 껴안으려 했지만 나는 옆으로 피하며 선물 상자를 건넸다. 생일 축하해요. 나는 사무적으로 말했다. 시어머니는 주빈석 옆에 서서 가식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머, 유진이 왔구나. 어서 앉아. 그 다정한 모습은 마치 우리 사이에 아무런 갈등도 없었던 것 같았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박미나와 왕서방도 와 있었다. 박미나는 아이를 안고 나를 보자 시선을 피했고 왕서방은 나를 향해 살짝 고개를 끄덕여 계획이 순조롭다는 신호를 보냈다. 연회가 시작된 후 지훈은 계속해서 내게 음식을 덜어주고 물을 따라주며 잘못을 뉘우치는 좋은 남편인 척 연기했다. 친척들은 때때로 호기심 어린 눈빛을 던졌다. 분명 우리가 이혼 소동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이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 술잔을 톡톡 쳤다. 여러분, 오늘 사람이 다 모인 김에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고 비통한 표정을 지었다. 최근 집에 오해가 좀 있어서 시끄러웠습니다. 오늘 지훈이 생일을 맞아 저는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유진아, 그녀가 나를 향해 돌아섰다. 지난 일은 그냥 잊어버리자꾸나. 우린 여전히 한 가족이야. 나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어머님 말씀이 맞네요. 오늘이야말로 확실히 마무리를 지어야 할 날이죠. 모두의 의아한 시선 속에서 나는 프로젝터 앞으로 걸어가 USB를 꽂았다. 지훈 씨 생일 선물로 제가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유진아, 지훈이 불안하게 일어섰다. 너 지금. 나는 그를 무시하고 바로 영상을 재생했다. 대형 스크린에 즉시 우리 집 거실 화면이 나타났다. 시어머니가 내 화장대를 뒤지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이것 좀 봐라. 내 마누라가 쓰는 화장품들 한 병에 몇십만 원씩이나 하고 아주 돈을 물쓰듯 하네. 이어서 보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여인에게는 살이 끼어 있어 양기로 눌러줘야 하네. 장내가 술렁였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새파래졌고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영상은 계속해서 재생되었다. 박미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아파트 오빠 단독명이니까 까짓 거 이혼하고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내쫓아버려. 그리고 지훈이 화병을 깨는 장면과 내 팔의 상처 클로즈업이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은행거래 내역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클로즈업되며 자막이 떴다. 3년의 결혼 생활, 8억 원의 재산 빼돌리기, 한편의 잘 짜인 사기극. 영상이 끝나자 연 회장은 죽은 듯이 고요해졌다.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반응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프로젝터로 달려들었다. 꺼, 이 천하의 몹쓸 년. 나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기에 몸을 피하며 동시에 휴대폰의 전송 버튼을 눌렀다. 이 영상은 박씨 집안 단톡방에 실시간으로 공유되었다. 삼촌, 고모님들.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것이 제가 이혼을 고집하는 이유입니다. 3년 동안 저는 기만당하고 통제당하고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정폭력까지 당했습니다. 헛소리, 시어머니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이건 다 가짜야. 제가 조작한 거라고? 나는 냉소하며 공증받은 증거 사본을 꺼냈다. 모든 자료는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지우는 잿빛 얼굴로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유진아,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너무 늦었어요. 지훈 씨, 나는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법정에서 봅시다. 말을 마치고 나는 문을 향해 돌아섰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비명과 친척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다. 호텔을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다. 수연의 차가 길가에 서 있었다. 그녀는 나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다. 완벽한 한 방이었어. 나는 길게 숨을 내쉬었다. 마치 천근만근의 짐을 내려놓은 듯 했다. 이 결혼이라는 막장 드라마는 마침내 막을 내렸다. 그리고 나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에필로그. 생일 파티 소동 사흘 후 나는 갑자기 고열로 쓰러져 수연에 의해 응급실로 실려갔다. 의사는 과로로 인한 면역력 저하라고 진단하며 입원 관찰을 권했다. 병상에 누워 몸은 무력했지만 정신은 이상할 정도로 맑았다. 주 변호사가 병문안을 와서 최신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다. 박씨 집안은 지금 쑥대밭이 됐습니다. 그는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유진 씨 영상이 친척들 사이에 퍼져서 시어머니는 이제 공공의 적이 됐어요. 가장 대박인 건 그가 목소리를 낮췄다. 박미나 씨와 왕 서방이 이혼 소송 중이라는 겁니다. 그녀의 외도 사실이 알려졌거든요. 나는 힘없이 미소 지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아, 그리고 박지훈 씨가 계속 병문안 오려고 했는데 병원 측에서 막았답니다. 주 변호사가 휴대폰을 건넸다. 영상을 하나 녹화했는데 보시겠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영상 속의 지훈은 몹시 초췌했고 눈 밑에는 커다란 다크서클이 걸려 있었다. 유진아, 지금 무슨 말을 해도 늦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나 정말 깨달았어.
그는 목이 메었다. 엄마가 30년 동안 나를 통제했고 나는 한 번도 반항할 용기를 내지 못했어. 너를 잃고 나서야. 그는 얼굴을 쓸어내리며 계속 말했다. 이미 변호사를 통해 이혼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집은 시세대로 내 몫을 보상할 거고 빼돌려진 월급도 전부 돌려줄게. 그리고 그는 심호흡을 했다. 나는 다른 도시로 이사 가서 새로 시작할 생각이야. 아마 그래야만 엄마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영상이 끝나고 나는 한동안 침묵했다. 주 변호사가 조용히 물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적 절차대로 진행해주세요. 나는 마침내 말했다. 만약 그가 정말 뉘우쳤다면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주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휴대폰을 거두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진 씨 부모님께서 내일 아침 비행기로 오신답니다. 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제가 입원한 거 말씀 안 드렸는데 박지훈 씨가 연락했답니다. 주 변호사가 설명했다. 지금 유진 씨에게는 가족의 위로가 필요할 것 같다고요. 부모님의 등장은 뜻밖이었지만 감동적이었다. 어머니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눈시울을 붉혔고 아버지는 내 손을 꼭 잡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고향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과 직접 끓인 탕을 가져오셨다. 이 바보 같은 딸아, 그렇게 힘든 일을 겪었으면서 왜 일찍 말 안 했어? 어머니는 내게 탕을 떠먹여주며 나무랐다. 걱정 끼쳐드리기 싫었어요. 내가 작게 말했다. 쓸데없는 소리. 아버지가 드물게 입을 열었다. 우리는 내 부모야. 너를 걱정 안 하면 누굴 걱정하겠니? 부모님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에 내 병세는 금방 호전되었다. 이번 기간 동안 나는 주 변호사의 정기적인 이혼 협의 진행 보고를 제외하고는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거의 끊고 오직 요양에만 집중했다. 닷새째 되는 날 오후 병실 문이 조용히 노크되었다. 나는 회진홍 간호사라고 생각하고 무심코 들어오세요 라고 말했다. 문이 열리고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시어머니 김영희 여사였다. 나는 순간 몸이 굳어지며 무의식적으로 호출벨을 누르려 했다. 부르지 마라. 나 몇 마디만 할게. 그녀가 다급히 두 걸음 다가왔다. 그녀는 훨씬 더 늙어 보였고 예전의 기세등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도 들려 있었다. 유진아, 그녀는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고 초조하게 서 있었다. 나 사과하러 왔다. 나는 경계하며 그녀를 쳐다봤다. 김영희 여사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바로 하세요. 그녀는 손을 비비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아들 통제하겠다고 너희들 좋은 인연을 다 망쳐놨어. 나는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그녀의 연기를 지켜보았다. 지훈이가 떠난다고 한다. 그녀가 흐느끼며 말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나한테는 아들이 하나뿐인데. 그래서요? 내가 차갑게 물었다. 저더러 그를 말려달라고 오신 건가요? 아니,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나는 진심으로 사과하러 온 거야. 지난 며칠 동안 많이 생각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제발, 나를 용서해다오. 나는 시선을 피했다. 김영희 여사님, 어떤 상처는 사과 한마디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 일어나지 않고 계속 울부짖었다.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안다. 하지만 지훈이는 죄가 없어. 걔는 평생 나한테 조종당했어. 네가 제발 그만하세요.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계산하고 계시네요. 사과한다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아드님을 위해서잖아요. 그녀가 멍해졌다. 그녀의 얼굴 주름이 햇빛 아래서 유난히 깊어 보였다. 간호사님, 나는 호출벨을 눌렀다. 이분 좀 밖으로 모셔다 주세요. 간호사가 금방 들어와 여전히 울부짖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나갔다. 병실은 마침내 조용해졌지만 내 마음은 한동안 진정되지 않았다. 그날 밤 지훈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가 병원에 가서 널 방해했구나. 미안해. 이미 엄마랑 확실히 얘기했어. 다시는 네 앞에 나타나지 않으실 거야.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들 모자가 진심으로 뉘우치든 연기를 하든 나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나는 퇴원했고 정식으로 이혼 협의서에 서명했다. 협의에 따라 1 아파트는 매각 후 매각 대금의 40%를 내가 갖고 초기 자금 및 공동대출 상환 비율 기반 2 빼돌려진 월급 4억 원은 전액 반환받으며 3 기타 공동재산은 공평하게 분할하기로 했다. 서명하는 날 지우는 초췌하지만 평온해 보였다. 그는 내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네가 집에 두고 간 사진이랑 작은 물건들이야. 혹시 필요할까봐. 나는 봉투를 받으며 조용히 고마워요라고 말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올 때 그가 갑자기 나를 불렀다. 유진아, 만약 내가 정말로 독립해서 책임감 있는 남자가 된다면 우리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있을까? 나는 돌아서서 그를 보았다. 햇빛이 그의 등 뒤로 긴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 순간 나는 5년 전 캠퍼스에서 나를 향해 미소 짓던 그 소년을 본 것 같았다. 아니요, 지훈 씨.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을 찾기를 바라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어딘가 후련해 보였다. 고마워. 잘 지내. 돌아서서 떠날 때 내 눈가도 조금 축축해졌다. 끝난 결혼 때문이 아니라 한때 아름다웠던 우리의 청춘을 위해서였다. 이혼 후의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갔다. 나는 회사 근처의 새 아파트로 이사했고 모든 에너지를 일에 쏟았다. 화성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나는 부서장으로 승진했고 연봉은 40% 인상되었다. 주 변호사 덕분에 받아야 할 모든 재산을 돌려받았고 기존의 저축과 합쳐나는 작은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다. 진정으로 온전히 나 자신만의 집을 갖게 된 것이다. 어머니는 처음에 내가 이혼해서 재혼하기 어려울까봐 걱정하셨지만 내 상태가 점점 좋아지는 것을 보고 점차 마음을 놓으셨다. 아버지는 항상 조용히 내 결정을 지지해 주셨고 가끔 요즘 새로 만나는 친구는 있니? 라고 물으실 뿐이었다. 이혼 6개월 후 나는 여성 상호 부조 모임을 만들었다. 가정 내 통제와 정신적 폭력을 겪는 아내들을 돕는 모임이었다. 수연은 내가 반격 전문가가 되었다고 놀렸지만 나는 이것이 과거의 고통을 힘으로 전환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우연한 기회에 나는 익명으로 이 경험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했다. 예상외로 수만 개의 좋아요와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 많은 여성이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는 쪽지를 보내왔다. 나는 그제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정의 화목을 위해 묵묵히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봄이 오자 대학 동기들이 졸업 5주년 기념 모임을 열었다. 나는 원래 참석하고 싶지 않았지만 지훈이 이미 남쪽 지방으로 갔고 참석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서야 가기로 했다. 모임에서 오랜만에 만난 동기들은 여전히 정겨웠다. 과대표였던 민수는 아빠가 되어 휴대폰으로 아이 사진을 자랑했고 기숙사 룸메이트였던 소희는 유명 블로거가 되어 팬이 100만 명이라고 했다. 심지어 수줍음 많던 모범생 철수도 약혼녀를 데리고 왔다. 유진아, 소희가 나를 꽉 껴안았다. 세상에, 너 왜 이렇게 젊어졌어? 이혼한 여자들은 다 이렇게 빛이 나는 거야? 나는 웃으며 그녀를 툭 쳤다. 쓸데없는 소리. 그냥 일이 잘 풀려서 그래. 너 부서장으로 승진했다며? 진짜 대단하다. 민수가 다가왔다. 아, 맞다. 너 박지훈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혼 후 나는 모든 연락처를 삭제하고 박씨 집안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 걔 지금 선전에 가 있어. 작은 회사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는 것 같더라. 민수가 목소리를 낮췄다. 가장 대박인 건 걔네 엄마가 거기까지 쫓아가서 선을 보게 했는데 걔가 할머니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냈대. 지금은 혼자 원룸에서 산다고 하더라. 조금 놀라웠지만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았다. 지훈의 인생은 이미 나와 무관했다. 그가 최종적으로 어머니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든 없든 그것은 그 자신만의 싸움이었다. 모임이 중반쯤 진행되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조용한 곳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다.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다.
여보세요, 서유진 씨 되시나요? 상대방이 정중하게 물었다. 네, 그런데요. 저 박미나예요. 지훈 오빠 동생이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우리는 더 할 얘기가 없을 텐데요. 제발요. 그녀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제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알았어요. 왕서방이랑 이혼했고, 아이는 그 사람이 키워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이제야 형님이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게 됐어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결국 동의했다. 그녀를 용서해서가 아니라 이 과거의 진정한 마침표를 찍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박미나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옷차림이었다. 예전에 그 거만하던 신우이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형님, 아니, 유진 언니, 그녀는 초조하게 커피를 저었다. 우선 과거의 모든 일에 대해 사과할게요. 제가 그때 너무 어리석었어요. 엄마한테 세뇌당해서. 나는 차분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본론부터 말해요.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엄마가 입원하셨어요. 우울증이래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오랜 시간 통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것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알았어요. 저도 엄마의 통제 피해자였다는 걸요. 오빠처럼요. 나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래서 언니한테 직접 말하고 싶었어요. 미안하다고.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엄마 편들어서 언니 괴롭혔던 거 미안해요. 언니 집 뺏었던 거 미안해요. 모든 게 다 미안해요. 나는 눈앞에 이 한때는 제멋대로였던 소녀를 바라보았다. 지금은 길 잃은 아이처럼 보였다. 마음속의 원망이 갑자기 눈 녹듯 사라졌다. 당신의 사과를 받아들일게요. 나는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용서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녀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냥 언니가 알아주셨으면 했어요. 언니의 반항이 저에게 생각할 기회를 줬다는 걸요. 왜 우리 집이 이렇게 됐는지? 떠나기 전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덧붙였다. 오빠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언니가 자기 인생에서 유일하게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미나 씨, 내가 그녀의 말을 끊었다. 지난 일은 그냥 과거에 묻어두죠. 우리 모두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카페를 나오자 봄날의 햇살이 어깨 위로 부드럽게 쏟아졌다. 휴대폰이 울렸다. 회사 단톡방 메시지였다. 우리가 또 다른 큰 프로젝트를 수주했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길가의 라일락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인생이 이토록 아름다웠던 적이 있었나. 그리고 나는 알았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